여러분, We have 이거 some breaking 실화입니까? news just coming in.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천공항 1일 입국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대다수가 미국에서 온 고학력 엘리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출신 39세 IT 기업가 제임스 앤더슨의 말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35만 달러를 받던 그가 MIT 출신 엔지니어들이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이 명문대 교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짐을 싸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미국 언론들은 이를 역이민 쇼크라고 부릅니다. 지난 50년간 미국으로 향하던 인재들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한국에서 찾은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미국에서는 사치였던 이 평범함이 지금 3,500명의 선택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그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지금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뒤로하고 한국을 선택한 한 외국인 가족의 충격적인 실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IT 기업을 운영하던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내 사라, 10살 아들 마크와 함께 그곳에서 15년을 살았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크의 학교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즉시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통보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이유였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둘러 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차를 몰고 학교로 향하는 20분이 평생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학교 앞은 이미 경찰차 5대가 에워싸고 있었어요. 헬리콥터 소리가 머리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울먹이며 아이들을 찾고 있었고 선생님들은 창백한 얼굴로 아이들을 인계했어요. 마크를 찾았을 때 아이는 친구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수다스럽던 아이가 완전히 입을 다물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학교에서 불과 3블록 떨어진 곳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였어요. 다행히 학교 안은 안전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무하게 들리던지요. 그날 밤 마크는 악몽을 꿨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깼고 1시간 동안 진정되지 않았어요. 10살 아이가 겪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 직원 3명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자녀를 둔 부모들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료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번 달 안에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맞는 건가 하고요. 그날 저녁 아내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말했어요. 매일 아침 마크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요. 학교에서 무사히 돌아올까 걱정되어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 중에도 거래처와 통화할 때도 늘 한 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이곳에서의 삶, 회사, 인맥,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얼마 후 마크의 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학교 측은 새로운 안전 규정을 발표했어요. 등하교 시간 보안 강화, 비상 대피 훈련 증가, 학부모 신원 확인 절차 강화 등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학부모들끼리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10가족 중 3가족이 이민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오리건주로 이사 간다고 했어요. 또 다른 가족은 유럽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만 불안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회사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통계와 자료가 있었지만 한 나라가 계속 상위권에 올라와 있었어요. 대한민국. 범죄율, 치안, 야간 안전도 등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 지표가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기술 선진국이라는 것, K-팝이 유명하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새벽까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후기를 읽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생활 영상을 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미국인 어머니의 영상이었어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초등학생 딸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간다고요. 밤 9시에도 걱정 없이 혼자 귀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10살 아이를 혼자 밖에 내보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회사에 한국 스타트업과 협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울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보안 기업이었습니다. 제안서를 검토하는데 그 회사 대표가 직접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회의에서 그분은 말했습니다. 한번 서울에 직접 와서 사무실도 보고 논의를 진행하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그 순간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어요. 출장을 가되 가족이 함께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마크의 봄 방학 기간이었어요. 아내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 가족은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일주일의 여행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는데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질서정연함이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영어로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승강장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객실 안은 조용했고 깨끗했어요.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있었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연결됐습니다. 마크는 창밖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숙소는 강남 지역에 잡았습니다. 협업할 회사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었습니다. 아내가 근처 마트에 물을 사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숙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었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셋이 어른 없이 편의점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간식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말이에요.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였다면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마트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장을 보는 주부들, 학원 가방을 맨 학생들까지 다양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전혀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앞에 선 할머니께서 돌아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영어는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셨습니다. 마트를 나와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8시 반이었어요. 그런데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카페에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식당마다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교복을 입은 여학생 2명이 우리 옆을 지나갔어요. 중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둘이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부모나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저 학생들은 왜 어른이 없냐고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아래 거리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아내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뭔가 다르다고요. 공기 자체가 다르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긴장감이 없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밤거리를 걸을 때 늘 느끼던 그 경계심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회사 미팅이 오전 10시였기 때문입니다.
호텔 조식을 먹고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데 직원이 지하철을 추천했어요.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모두들 한쪽으로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탔고 반대편은 급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뒀어요.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는데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에 이어 영어로도 나왔어요. 다음 열차 도착까지 2분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2분 후 전철이 도착했어요. 객차 안은 깨끗했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옆에서 한 직장인이 신문을 보고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학생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모두들 조용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판교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건물들이 현대적이었고 주변이 깨끗했어요. 회사 로비에서 대표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유창한 영어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고 분위기가 활기찼습니다. 회의실마다 최신 장비가 갖춰져 있더군요. 미팅은 2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기술적인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졌고 협업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표가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회사 직원 서너 명도 함께했습니다. 식당에서 한식을 먹었어요. 반찬이 여러 가지 나왔고 맛이 좋았습니다.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이냐고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여러 추천 장소를 알려주었어요. 그중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녁에 명동 거리를 가보라고 했어요. 밤에 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냐고요? 직원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안전하다고요. 새벽 2시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닌다고 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아내와 마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신나서 말했어요. 오늘 근처 공원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마크가 한국 아이들과 축구를 했다고 했어요. 언어가 안 통해도 함께 놀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크의 얼굴이 밝았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보기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에 회사 직원이 추천한 명동으로 갔습니다. 시간은 밤 8시였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쇼핑하는 사람들, 음식을 사 먹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경고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1시간쯤 걸어 다녔습니다. 아내는 쇼핑을 즐겼고 마크는 신기한 간식들을 구경했어요. 밤 10시가 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교복 입은 학생들이 여전히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학원이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혼자 이어폰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그게 일상이라는 걸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회사 미팅이 없는 날이라 가족끼리 서울 곳곳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경복궁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궁궐 안은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질서가 있었어요. 안내판마다 영어 설명이 잘 되어 있었고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궁궐을 나와 점심을 먹으러 인사동으로 갔어요. 전통 찻집이 즐비한 거리였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가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식사 중에 옆 테이블에 앉은 가족을 보게 됐습니다. 부모님과 초등학생 남매가 함께 있었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부모님의 얼굴에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갔습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3명이 먹고도 3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 미국 돈으로 25달러 정도였어요. 오후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타워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펼쳐졌어요.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신기해했어요. 저렇게 큰 도시인데도 깨끗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망대를 둘러보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미국에서 오셨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여러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서울이 얼마나 안전한 도시인지 밤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범죄가 없냐고요? 할아버지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없진 않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어요. 그런데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카페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한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교복 입은 남학생 둘이 라면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였어요. 학원이 늦게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아내가 중얼거렸어요. 신기하다고요. 이 시간에 애들이 밖에서 라면을 먹고 있다고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느긋하게 아침을 먹었어요.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걷다 보니 큰 공원이 나왔어요. 이름은 올림픽 공원이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배드민턴 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근처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가서 같이 놀아도 되냐고 물었어요.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마크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금방 어울렸습니다. 축구공 하나면 충분했어요. 저와 아내는 벤치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한 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여행 왔냐고 물으셨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이 저기서 축구하고 있다며 가리켰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한국 생활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말했어요. 편하다고 했습니다. 출퇴근도 편하고 아이 키우기도 편하다고 했어요. 특히 안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학원 끝나고 밤 10시에 혼자 귀가한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미국에서 2년 살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항상 불안했다고 했어요. 1시간쯤 지나 마크를 불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재밌었냐고 물었어요. 마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이 친절했다고 했어요. 공원을 나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한 칼국수 집이었어요. 식당은 동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칼국수를 주문했어요. 맛이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가격도 1인분에 7,000원으로 저렴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식당 주인 할머니께서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한국말로 뭐라고 하셨는데 아마 잘 먹었냐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강남역 근처를 둘러봤어요. 번화한 거리였습니다. 쇼핑몰과 상점들이 즐비했어요. 지하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 화장품 가게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복잡하다는 느낌보다는 활기차다는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쯤 구경하고 나왔어요. 출구로 나오니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춤을 추는 팀도 있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박수도 치고 환호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자유롭고 즐거웠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사흘 동안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랍다고 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산다면 어떨까 하고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협업하기로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최종 미팅을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대표와 임원 몇 명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회의실로 안내를 받았고 미팅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기술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던 거예요. 대표가 제안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지사를 내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되면 협업이 더 원활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대표가 한 가지를 더 제안하더군요. 만약 제가 직접 한국에 온다면 부사장 자리를 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대표는 진지했습니다. 제 경력과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고 연봉도 미국에서 받던 것과 비슷하게 맞춰주겠다는 말이었어요. 미팅을 마치고 나왔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내내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산다는 것, 며칠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부사장 제안을 받았다고요. 아내가 놀라며 정말이냐고 물었고 저는 진지한 제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보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 셋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크에게 물었어요. 만약 한국에서 산다면 어떻겠냐고요. 마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친절하고 재미있다는 말이었어요. 아내도 의견을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이곳이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아 보인다는 거였어요. 저도 솔직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곳에서 느낀 안정감이 특별했다고요. 마크가 밖에서 뛰어놀 때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도 따져봤어요. 언어 문제가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영어로 일할 수 있다고 했고 마크는 국제학교에 다니면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집 문제도 있었지만 회사에서 주거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고 초기 정착 비용도 도와준다는 말이었어요. 무엇보다 큰 건 안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답이 나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로요. 대표에게 연락했어요.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기뻐하며 환영한다고 했고 구체적인 절차는 천천히 진행하면 된다더군요. 일주일 일정이 끝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전까지 익숙했던 동네가 갑자기 불편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할 거라고요. 동료들은 놀라워하더군요.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걱정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가 물었어요. 정말 괜찮겠냐고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날 밤 집에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을 정리해야 했어요. 15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분류했어요. 마크의 학교에도 연락했습니다. 전학 절차를 문의했어요. 학교 측은 아쉬워하면서도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하나씩 연락을 돌렸어요. 대부분 놀라워하더군요. 한국으로 간다는 말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설명하자 모두들 이해한다고 했어요. 특히 아이를 둔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한 친구는 자기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고 생각보다 빨리 매물이 나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택시장이 활발했던 덕분이었어요. 한 달이 채 안 되어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구매자는 중국에서 온 가족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미국으로 오는 거였고 저희는 떠나는 거였습니다. 회사 정리도 시작했어요.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들을 동료들에게 인계했습니다. 다행히 모두들 협조적이었고 원만하게 마무리됐어요. 한국 회사와는 구체적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비자 문제, 주택 문제, 학교 문제 등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2달이 흘렀어요.
그 사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한 차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일이었어요.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떠나는 게 맞다고요. 마크의 학교에서 작별 행사를 열어줬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작은 파티를 해줬어요. 마크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아쉬워 보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어요. 3월 15일이었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만 골랐어요.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어요. 15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마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후회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왜 진작 결정하지 못했나 싶다고 했습니다. 마크도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어요. 내일이면 비행기를 탄다는 게 실감 난다고 했습니다.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를 불렀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지나갔어요.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군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게이트에 앉아서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마크가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이제 정말 가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해줬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어나서 비행기로 향했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금문교가 보였고 익숙한 해안선이 펼쳐졌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목적지는 인천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하루가 지나간 느낌이었어요. 입국장을 나서니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반갑게 맞아주었고 준비된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짐을 싣고 판교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서울 시내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고 한강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1시간쯤 달려 판교에 도착했어요. 회사에서 준비해준 아파트는 30층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 나왔습니다. 가구도 모두 배치되어 있었고 생활용품도 준비되어 있더군요. 회사 측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마크가 자기 방을 보더니 좋아했어요. 창문으로 판교 신도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도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짐을 풀고 간단히 씻었습니다.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배가 고팠어요. 근처 편의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밖으로 나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았습니다. 편의점은 아파트 바로 앞에 있더군요. 들어가니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샀어요. 계산대 직원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외국인인 걸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친절하게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탓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막 뜨고 있더군요. 아침 식사를 위해 근처 식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식당가가 있었어요. 국밥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서 주문을 했어요. 직원이 메뉴판을 영어로도 설명해 줬습니다. 순대국을 시켰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맛있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갔습니다. 아파트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날씨가 좋아서 걷기에 딱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회사 시스템을 익혔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 들었고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몇 명이 함께 식사하자고 했어요. 회사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어요.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직원이 물었어요. 적응은 잘 될 것 같으냐고요. 저는 괜찮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팁을 줬어요. 판교에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IT 업계 종사자들이 많아서 영어가 잘 통한다더군요.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기술 수준이 높았고 팀원들의 역량도 뛰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직원들이 회식을 가자고 했습니다. 한국 직장 문화를 경험해 보라는 거였어요.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를 마셨어요. 직원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분위기가 편안하고 좋더군요.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였습니다. 아내와 마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학교 등록하러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마크는 국제학교에 배정됐어요. 다음 주부터 다니면 된다고 했습니다. 학교 시설도 좋았고 선생님들도 친절했다고 아내가 말했어요. 첫 주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회사 일에 적응하고 주변 환경을 익혔어요. 마트도 알아두고 병원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가족끼리 본격적으로 동네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쇼핑몰도 가봤습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이었어요. 규모가 크고 깨끗했습니다. 마크는 장난감 코너에서 한참을 놀았어요. 지하식품관에 들렀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들이 있더군요.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마크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걱정했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학교 끝나고 돌아온 마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친절하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온 아이들도 몇 명 있다더군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생활 패턴이 잡혔어요. 출퇴근 길도 익숙해졌고 자주 가는 식당도 생겼습니다. 회사 일도 순조로웠어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됐고 팀원들과의 호흡도 좋았습니다. 대표도 만족스러워 하더군요. 아내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기초를 다졌어요.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크도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역시 빠르더군요. 벌써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다녔어요. 북촌 한옥마을도 가보고 남산타워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도 탔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밤 문화였습니다. 밤 11시에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카페는 북적였고 서점도 문을 열고 있더군요. 어느 날 오후 마크가 근처 공원에 놀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거기서 축구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보내는 게 망설여졌지만 아내가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마크가 혼자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2시간쯤 지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어땠냐고 물었더니 정말 재미있었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줬고 한국 아이들도 같이 놀았다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동네 공원에서 놀 수 있다는 걸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완전히 정착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집처럼 느껴졌어요.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았고 팀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대표가 만족해했습니다. 아내도 온라인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미국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차를 이용하면 효율적이더군요. 마크는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영어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였어요. 자기도 이주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조언을 구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요. 특히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했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요.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불안하지 않다는 것, 그게 가장 크다고요. 회사 근처에 벚꽃이 만개했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 터널을 걸으며 여유를 즐겼어요. 마크의 한국어 실력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수준이 되었고 발음도 제법 그럴듯해졌어요. 학교에서 현장학습으로 경주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불국사가 멋있었다더군요. 아내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한국 요리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저녁마다 한식을 해먹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고 가족 모두 한국 음식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어요. 미국 기업과의 계약이었는데 제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대표가 당신을 영입한 게 최고의 결정이었다며 칭찬했고 보너스도 두둑하게 나왔어요.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치더군요.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녔어요. 성산 일출봉에 올랐을 때 전망이 장관이었습니다. 마크가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고 아내도 행복해 보였어요. 한라산 둘레길도 걸었습니다. 숲속 공기가 상쾌했고 중간중간 쉬어가며 자연을 만끽했어요. 저녁에는 제주 특산물인 흑돼지를 먹었습니다. 맛이 정말 좋더군요. 가족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발코니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맥주를 마시는데 아내가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다고 말했어요. 매일이 평화롭다는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어느 날 마크가 근처 공원에 놀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거기서 축구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보내는 게 망설여졌지만 아내가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마크가 혼자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2시간쯤 지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어땠냐고 물었더니 정말 재미있었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줬고 한국 아이들도 같이 놀았다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동네 공원에서 놀 수 있다는 걸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회사 일도 순조로웠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러 개 따냈고 팀 규모도 커졌습니다. 대표가 더 큰 역할을 맡길 거라는 말을 했어요. 아내도 온라인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클라이언트들이 늘어나면서 수입도 안정적이 됐어요. 얼마 후 마크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과학 프로젝트였는데 한국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한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어도 이제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하는 수준이 됐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회사에서 송년회를 열었어요. 1년 동안 수고했다며 보너스를 또 받았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덕분이었어요. 집에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첫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마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좋았다고 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학교도 재미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회사 일도 잘 풀렸고 무엇보다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냈던 마지막 해를 떠올려 봤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켜면 사건 소식이었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 날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크의 표정도 달라졌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늘 어딘가 불안해 보이던 얼굴이 이제는 밝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 있다는 것, 공원에서 혼자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 그런 당연한 일들이 마크에게는 큰 선물이었던 거예요. 보신각 타종 행사를 보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자정이 되자 종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마크가 새해 소원을 빌었어요. 계속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의 옛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더군요. 자세히 이야기해주자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그 동료가 서울로 날아왔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3일 동안 안내해줬는데 떠날 때 표정이 확고해 보였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료 가족이 한국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판교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구했고 아이도 국제학교에 등록했다고 했어요. 그 뒤로 연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자녀를 둔 친구들이었어요.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알던 가족들이 하나둘 한국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IT 업계 종사자들이었어요. 판교와 강남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임이 생겼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정보, 병원 정보, 생활 팁 같은 것들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온 엔지니어를 새로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제 이야기를 듣고 지원했다는 거였어요. 보스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말했어요. 요즘 미국에서 이력서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지원이 늘었다더군요. 마크의 학교에도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5명이었는데 어느새 15명으로 늘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달라는 거였어요. 제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수락했습니다.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어요. 참가 신청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사는 한인들과 외국인들이었어요. 1시간 동안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적응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자리는 어떻게 구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아이 교육은 어떤지, 의료 시스템은 어떤지 물어왔어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뒤 개인 메시지가 수십 통 왔습니다. 대부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중 한 가족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시애틀에서 사는 40대 부부였는데 2딸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매일 학교 보낼 때마다 불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세히 상담해줬어요. 회사 구하는 법, 집 구하는 법, 학교 선택하는 법까지 알려줬습니다. 그 가족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국인 커뮤니티 모임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50 가족이 넘게 모였어요. 정기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나 피크닉을 하며 정보를 나눴어요. 모임에서 만난 한 아버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왔다는 그분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다 한국 금융회사로 옮겼다고 했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간단했습니다. 딸의 안전 때문이라고 했어요. 뉴욕에서 매일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다더군요. 또 다른 가족은 의사 부부였습니다. 시카고에서 왔다고 했어요. 한국 병원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만족해했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 때문에 왔다는 거였습니다. 회사에서 또 승진 제안이 왔어요. 이번엔 이사직이었습니다. 대표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회사가 많이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더군요. 보수도 올랐습니다. 이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봤던 것보다 더 많아졌어요. 어느 날 마크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 거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물론이라고요. 아내도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클라이언트들도 생겼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큰 사건이 있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동료는 지쳤다고 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다고 했어요. 그 동료도 이주를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결정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마크는 이제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어요. 한국 친구들과 농담도 주고받았고 케이팝 노래도 따라 불렀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국 대학 진학을 권유할 정도였어요. 아내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흥정도 하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도 떨었어요. 요리 실력도 일취월장했습니다. 김치까지 직접 담글 정도가 됐어요. 명절 음식도 배워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임원이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역할이었어요. 출장으로 가끔 샌프란시스코에 갔습니다. 그때마다 느꼈어요. 여기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는 걸요. 거리는 예전보다 더 황폐해 보였습니다. 노숙자가 늘었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어요. 활기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지쳐 보였어요. 여전히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부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답했어요. 서울로 돌아왔을 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니 마크와 아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역시 여기가 집이구나 싶었어요. 마크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좋다고요. 친구들도 좋고 학교도 좋고 모든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의 방문이 모든 걸 바꿔놨다는 것을요. 한 번의 용기 있는 결정이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진정한 집을 찾았어요. 불안 없는 삶, 평화로운 일상, 행복한 가족.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찾은 우리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IT 기업가의 한국 이주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